네,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매주 금요일 공부의 비법 시간마다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고등학교 진학담당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오늘은 이남 선생님을 대신해서 정경원 선생님께서 저와 함께 금요일 밤을 책임지시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논술 특강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제 지금쯤이면 3학년이 되는 학생들 입시 전략 세우느라고 바쁠 텐데요. 특히 매 시간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2014학년도의 수능에서는 그 AB형 수준별 평가가 치러지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시 모집 경쟁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수시 전형 중에서도 대학 입시 핵심 관문이라고 볼 수 있죠. 논술 전형이 더더더더 치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선생님 국어 담당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 논술 전형으로 제가 현재도 이제 고3 담임을 맡고 있는데 네. 저희 반에서도 보면 3명의 학생이 논술 성적으로 당락이 이렇게 뒤바뀌는 그러니까 동일한 대학 동일한 모집단을 냈는데 언수회 112를 받고도 논술에 떨어지는 학생이 있지만 또 언수회가 등급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논술을 잘해서 합격의 영광을 누린 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네. 논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건국대학교에서 2014학년도 논술 모집 인원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덕성여자대학교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통번역학과에서는 논술 전형을 신설하는 등 많은 대학들이 현재 논술 전형 인원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내에 준비하기 어려운 게 바로 논술인데요. 2014학년도 수시논술 대응 전략이 필요한 예비 고3 학생들과 그리고 장기적으로 논술을 준비해야 할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 논술 전형 대비 전략 특강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인문계 논술편을 주제로 최고의 선생님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네. 먼저 저희와는 아주 인연이 깊으신 분이죠. 논술 초보자들을 위한 어떤 맞춤형 강의부터 시작해서 대학별 논술 전형까지 확실하게 맥을 잡아주는 인문계 논술의 위대한 멘토 염형훈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러분 그 수능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이 수능 준비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수시 준비까지 같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정말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조그마한 힌트라도 꼭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와 오늘 처음 만나는 네. 분이세요. 네. 그 논술의 초보자도 쉽게 논술에 다가갈 수 있도록 기초부터 실전까지 아주 속속들이 잘 설명해 주실 분입니다. 김장현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논술 여러분들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그거 당연한 거고요. 저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쉽게 전달하는 방법을 전달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김장현입니다. 네, 기대가 되시죠? 자, 논술 전형 준비하는 수험생들 오늘 이 시간 절대 놓쳐선 안 되겠습니다. 자,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케이블 TV, 지상파 DMB,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먼저 염형훈 선생님의 2014학년도 인문계 논술 대비 전략 특강 지금 시작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인문 논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앞서 2014학년도 과연 수시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2014학년도 수시의 특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그거에 대한 대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좀 한 3가지 정도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면 왜 수시여야 하는가? 왜 수시? 이 수시? 왜 자꾸 선생님들이 수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왜 수시여야 하는가를 자꾸 여러 군데서 말을 하는데 정작 그 학생들은 왜 수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왜 수시여야 하는 것 가장 간단하게 말씀이 이런 거죠. 작년도에 서울대학교가 선발 인원, 수시 선발 인원을 80%로 올렸습니다. 60%에서 80%로 올렸는데 네. 금년 2014학년도에는 그 퍼센테이지를 83%로 올렸습니다. 또 올렸네요. 또 올렸죠. 네. 무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 그러니까 주요 사립대학들의 수시 비중을 봤더니 65%에서 금년에는 66.2%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 수시의 비중을 상당히 계속 높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수시의 비중을 이렇게 높일까? 이렇게 보면은 금년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수능이 A형과 B형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수능이 A형과 B형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대학 측 입장에서도 뭡니까? 새로운 입시 제도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 입시 제도에 대한 적응이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이 대학들이 조금이라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수시죠. 네. 예, 수시를 통해서 몇 년, 10여 년 넘게 지금 수시를 다 대비가 되어 있는데 이 금년 수능 A, B형 같은 경우에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당연히 뭡니까? 자기들이 뽑기 편하고 쉽고 잘 알고 있는 전형으로 자기 입맛에, 자기 대학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수시가 늘어나게 된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금년 수시의 특징을 살펴보면 네. 논문 제시문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논술 제시문의 변화죠. 이 제시문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논술 제시문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다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비판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논술이 어렵느냐. 그리고 교과서 외의 부분들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도 부담스러워하고 학부모들도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그게 뭐 사교육 시장을 조장하게 된다.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 대학 측에서도 부담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주요 7개 대학이 이제 교육부와 이제 일종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네. 그게 뭐였냐면 주요 7개 대학이라고 하면은 연세대, 고려대, 그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주요 대학들은 다 모여 있죠. 네. 그 주요 대학들이 바로 뭐다? 영어 제시문은 원문 어려운 제시문, 독해가 도저히 되지 않는 제시문. 그러니까 2013학년도 이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논술 제시문을 제가 살펴봐도 영어 1등급을 받지 않으면 독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도 지적을 받다 보니까 이 주요 대학들이 금년부터는 영어 제시문은 쉽게 아니면 논술 제시문 역시 쉬운 제시문을 내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고 그게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그런 추세로 나갈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참 반가운 소식 한 가지겠죠. 여러분들에게 네. 그나마.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 이제 세 번째로 바로 최저 등급입니다. 여러분들 이 최저 등급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최저 등급 논술에서 왜? 최저 등급이 맞지 않으면 결국 당락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항상 최저 등급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제가 상담을 해봐도 최저 등급이 안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최저 등급이라는 게 금년에 A, B형으로 나뉘다 보니까 대학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그 변화를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변화로 이 배분율입니다. 과거에는 최저 그러니까 이를테면 2등급 일반 선발 같은 경우에 최저 2등급 2개를 맞아라 이렇게 돼 있고 네. 우선 선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언수위에 111 뭐 주요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뭐 연세대 같은 경우 111 이렇게 되었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학들이 이 최저를 못 맞추게 되면은 학생들은 부담스러운 거고 그런데 이게 A, B형으로 나뉘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이렇게 되니까 금년에는 100분위로 바꿔가지고 서강대학교가 물론 100분위를 실시하고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대학들도 아마 100분위를 실시하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이제 그 백분위 비율이 늘어남과 동시에 이 쉽게 얘기하면 언수의 이외의 탐구 영역에 대한 그 비중을 그러니까 높일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선 선발에서는 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어떻게 하냐면 언수회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금년부터는 그러니까 탐구 영역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 쉽게 얘기하면은 2등급 2개라든지 아니면 언어 1등급이라든지 그다음에 탐구 영역 1등급이면 이렇게 2개만 해도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겠다. 그런 게 약간 느슨하게 해주게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특징으로 읽어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 인문계 수학이라든지 영어의 비중이 약간 더 그 수능 최저 등급에서 높아지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A, B형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금년 주요 대학들이 이제 선택한 것을 보면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국어는 B형, 그다음에 수학은 A형, 그다음에 영어는 B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B, A, B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문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대학도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란스럽듯이 대학도 혼란스럽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네, 논술 시험 대비를 위한 2014학년도 수시 특징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왜 수시여야 하는지, 그리고 올해 논술 제시문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쉬워진다고 하죠. 학생들 아마 야호 하고 소리 지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최저 등급의 변화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아, 어렵네요. 네, 이렇게 또 본격적으로 논술에 들어가기 앞서서 변화하는 수시와 논술의 흐름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는 것이 네. 논술 공부하는 데 완벽한 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염영훈 선생님께서 전해주시는 논술 전형 대비법 알려주시죠. 네. 예.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그 수시에 대해서 특징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논술, 기본적으로 논술을 어떻게, 기초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첫 번째, 논술 초보자들이 글 쓰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 쓰는 두려움을 버리고 요약부터 좀 실시하자. 이렇게 요약.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글 쓰는 두려움, 이 글쓰기 두려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라? 요약부터 한번 해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이 글쓰기를 하는 데 있어서 글을 써봐라 그러면은 일단 뭡니까? 두려워합니다. 왜? 써본 적이 없고 제시문도 어렵고 또 내가 썼는데 선생님이 내 글을 보고 웃지는 않을까? 또 무슨 말을 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죠. 그래서 뭐 글짓기 대회에서 쉽게 얘기하듯이 글짓기 대회에서 1등상을 받은 학생들조차도 논술 한번 써봐 이렇게 해보면 아 선생님 글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생각하십시오. 글이라는 건 써야지 늡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만 가지고 글을 쓰지 않는다면 절대 논술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수능에 올인하십시오. 글쓰기 안 하려면. 그러니까 글쓰기 두려움을 일단 버리시고 그다음 글쓰기 두려움을 버리고 나서 뭐 요약을 해라. 요약이 왜 중요하느냐 이런 겁니다. 요약이라는 것은 논술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대학들이 특히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그 요약 문제가 없어지긴 했지만 꾸준히 1번 문제로 요약 문제를 냈었습니다. 그럼 왜 요약 문제를 특히 뭐 고려대 같은 대학교가 왜 요약 문제를 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요약이라는 것이 그 제시문의 내용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그 제시문을 얼마만큼 학생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를 갖다가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들은 야, 네가 얼마나만큼 제시문 제대로 파악했니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약만 제대로 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흔히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야, 요약만 되면 논술의 50%는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제가 그냥 학생들한테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공부를 시켜봐도 요약이 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이 유형들이 굉장히 쉽게 학생들의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왜? 제시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약이 되면 그다음에 뭡니까? 바로 비교. 비교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비교는 왜? 모든 대학들이 내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뭐냐면 바로 요약을 열심히 잘 해보자. 첫 번째 기초를 쌓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뭐냐?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유형입니다. 유형. 제가 비교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죠. 비교 유형. 이 유형이죠. 대학들이
이 10년 넘게 이제 논술을 하다 보니까 거의 뭐 15년, 20년 가까이 돼가고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대학들만이 가지고 있는 대학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유형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요. 네. 그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파악을 한다면 그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을 그 유형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나는 그 대학에 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를테면 요약이 끝나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비교라 그랬죠. 비교를 어느 정도 하기 시작하면요. 비교는 모든 대학들이 다 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대학들이 다 내는 비교를 내가 어느 정도 할 수만 있다면 그 부분은 뭡니까? 내가 그만큼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은 요약과 비교가 웬만큼 되고 나서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각 학교에 학교별 유형을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형을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제가 한번 준비를 해놨으니까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고려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고려대는 1번으로 비교 플러스 그러니까 고려대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 작년부터 줄어가지고 문항수가 90분에 두 문항을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900자 플러스 마이너스 50자로 해가지고 비교 플러스 견해서술 유형을 내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수리 문제입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수리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에도 역시 2시간 동안 두 문제, 천자 글쓰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1번 문제는 비교 플러스 분석 유형이고요. 2번 문제는 자료를 통한 논증하기 유형입니다. 근데 자료를 통한 논증하기 유형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태 보면 총 4문제가 나옵니다. 문항수가 굉장히 많죠. 그러네요. 4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2시간 안에 풀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서술자 수 제한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1번 문제는 비교 플러스 요약 유형, 그다음 2번 문제는 보기를 통한 평가하기 유형,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도표 해석 유형, 4번 문제는 자기견의 서술 유형입니다. 근데 자기견의 서술 유형 같은 경우는 최소한 700자 정도 이상을 써줘야지 대학이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서술자 수가 2,200~300자가 돼버립니다. 2,200~300자를 2시간에 쓰려면 정말 여러분들 땀나게 써야 되겠죠. 그러게요. 땀나게 쓰지 않으면 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게 성균관대학교죠. 그 다음 이제 한양대학교를 살펴보면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문계열과 상경계열로 나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글쓰기는 1,400자입니다. 그런데 비교 플러스 견해서술 유형인데 여기에 그래도 한양대다 보니까 네. 한 문제 할 수 있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 문제 안에 조건이 한 3가지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조건을 다 맞추어서 서술을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참 미안한 얘기지만 제시문이 쉽다 그래가지고 너무 안심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뭡니까? 문제가 어렵다는 게 참 여러분들을 고민에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요약 플러스 설명을 한 문제 600자로 내고요. 그다음에 수리 문제를 내는데 한양대학교 상경계열 수리 문제는 인문계 수리 계열 문제 중에 가장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금년에 이 수리 문제의 난이도를 낮추게 했기 때문에 이 한양대학교 상경계열을 준비한 학생들은 그나마 조금 그 부분에는 안심을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금까지 유형을 살펴보셨는데 그 유형 안에서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다가 보면 아까 상경계열 이 말이 튀어나왔죠. 네. 이게 뭐냐면 지금 대학들별로 다 추세가 뭐냐면 인문계열 안에서도 인문계열과 바로 사회계열과 상경계열, 사회계열 혹은 상경계열로 이렇게 계열을 분리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를 시켜가지고 상경계열이나 사회계열 쪽에는 수리 문제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이 과연 수리 문제를 내고 있느냐 안 내고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수리 문제가 있다면 뭡니까? 나는 그만큼 그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세 번째로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얘기해 보드리는 것이 바로 첨삭입니다. 이 첨삭인데 이 첨삭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글쓰기 하면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첨삭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시켜가지고 그 제출을 해라 이렇게 하면 제출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내 글을 보고 선생이
웃지는 않을까? 아이 웃음에 대한 두려움. 네. 쌉싸워야죠. 그리고 굉장히 부끄러워하죠. 특히 여학생들은 부끄러워하면서 그걸 내놓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가지고는 합격을 못하는 거죠, 대학에. 첨삭이라는 게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특히 파이널 기간에 가게 되면요. 첨삭을 받지 않고 내가 대학을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왜? 첨삭을 받고 그 첨삭의 잘못된 부분들을 선생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그것을 다시 리라이팅 해가지고 고쳐서 써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글이 고쳐졌는지 혹은 고쳐지지 않았는지를 내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학생들은 리라이팅을 또 하기를 싫어해요. 왜? 한번 써봤는데 그걸 또 써봐야 돼요? 이걸 왜 써봐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요. 여러분들의 글이 쉽게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리라이팅을 반드시 해보는 작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글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내 글이 어느 정도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첨삭받은 답안지를 반드시 리라이팅을 하고 그리고 누구를 괴롭혀라? 바로 논술 선생님을 괴롭혀라. 이거죠. 그러니까 논술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무조건 저 첨삭 좀 해주세요 하는데 논술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유 싫어. 나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해줄게.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의 논술 선생님들은 아마 첨삭을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리라이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쉽게 쓸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점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소한 부분들을 체크해 놓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논술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단시간 안에 논술이 될 거라는 착각은 절대 가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지금이 늦었느냐? 절대 늦은 시간은 또 아니라는 점 또한 명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만 철저히 하시고 오늘 제가 이렇게 간단히 한 3가지 글쓰기의 두려움을 버려서 요약을 해라. 두 번째 유형을 준비해라. 그 다음에 첨삭을 꼭 받아라. 이렇게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이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가 바로 논술의 시작이면서 또한 끝이기도 합니다. 제가 10년이 넘게 논술을 강사로 활동해 오고 있지만 이 학생들에게 항상 이 3가지를 가장 강조를 하고 끝나는 시간까지도 이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파이널 때도 제가 뭐라 그러냐 이 3가지를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야, 너 이거 안 됐잖아. 이걸 고쳐. 그래야지만 너는 합격할 수 있어. 그것을 고치는 학생은 와서 뭡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합격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치지 않는 학생은 아예 연락이 끊기겠죠. 그 이후로. 자,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한 3가지 정도와 앞에 논술, 수시의 이런 전체적 경향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준비를 좀 하신다면 그나마 오늘 시간이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 꼭 명심하시고 준비 철저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막 논술을 시작하는 수험생들이 꼭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 두려움을 없애고 요약을 해라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논술 유형을 꼭 살펴봐라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각 대학들이 인문계 안에서도 계열이 나눠지니까 또 수리 문제가 나오는지 네. 잘 살펴보아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첨삭을 반드시 네. 받아라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어렵지만 꼭 기억해야 할 사항들인 것 같고요.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사실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요. 자기가 쓴 글을 다른 친구나 혹은 선생님께 보이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네. 사실은 그런 불편함보다는 자기 논술 실력이 향상되는 게 중요하고 또 대학 입시에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끄러움보다는 네. 많은 선생님들께 이렇게 지도를 받는 것이 훨씬 좋은 논술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염영훈 선생님의 2014학년도 수시 논술 전형 대비법 들어봤는데요. 잠시 후에는 김정현 선생님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그 전에 염영훈 교수님의 2014학년도 논술 전형 대비 전략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김장렬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좋은 말씀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선생님 강의 시작해 주시죠. 네. 염영훈 선생님께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따로 설명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014학년부터는 모두 33개 대학에서 16,849명을 선발하고 2개 대학 1,725명이 증가했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죠. 2014학년도 대학별 논술 전형 변화를 보게 된다면 논술 전형 신설 대학이 덕성여대, 한국외대 글로벌 전형,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대학은 고려대 1,366명 선발하고 수시 모집 인원의 45%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대학은 단국대 600명이 모집되고요. 전년 대비해서 무려 284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 인원 중 논술 전형이 50%가 넘는 대학은 이화여대 670명 선발하고 수시 모집 인원의 58.5%, 덕성여대 20명 선발해 수시 모집 인원의 50.9%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쭉 살펴보신다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수시에 있어서 논술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 지금 늦지 않았을까? 늦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가장 학생들한테 상담을 받아보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공포가 논술을 자꾸 주저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시간을 갖다가 자꾸 놓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학생들이 상당수가 수십 번의 질문이 마찬가지예요. 논술이 너무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이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대답을 할 수가 있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국영수처럼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화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어나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80점이다, 75점이다, 90점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객관적 어떤 실력이 드러나는데 사실 논술도 점수가 있습니다. 논술도 점수가 있지만은 80점, 85점 이런 정형화된 어떤 수치를 얘기하긴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쓴 글이 도대체 80점인지 85점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학생들은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예, 사실 이 점이 진짜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의 어려운 점을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치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논술에 우리가 쉽게 접근하는 방법도 우리가 찾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네, 상당수 학생들이 할까 말까 하다가도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국영수처럼 꾸준하게 하지도 않아요. 하다 말다 중간고사 있으면 그만 쉬었다가 기말고사 있으면 쉬었다가 이러면서 되게 화를 냅니다. 예? 무지무지 화를 내요. 왜냐하면 점수가 이렇게 늘지 않는다. 실력이 늘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국영수는 점수가 나와도 하고 계속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말다 하면서 화를 벌컥 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포기하지 마라.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 논술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히 한 시간씩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막 벌컥 화를 내면서 이렇게 집어 던지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준비해 주십시오.
예, 여기를 보게 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도대체 왜 학생들이 그 논술을 쉽게 포기하느냐. 이게 문제인가요, 예, 선생님? 예, 맞습니다. 포기할 만하네요. 예, 예.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2010년 연세대 인문계열 논술 문제인데요. 네. 이게 유명한 한나 아덴트라는 사람의 이제 그 글입니다. 글을 쭉 읽어보시면 첫 마디부터 공적, 국가적, 사법권, 강제력, 시민사회 이렇게 쭉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저 제시문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까지 배경 지식이라는 단어를 안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뭘 알아야 뭐 글이 이해가 되지 도대체 네. 모르겠다. 그래서 대부분의 논술 학원에서도 사실은 이 너무 어려운 제시문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배경 지식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이제 이 배경 지식이 상당히 철학적인 내용도 많고 경제학적 내용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 고가 논술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교육들을. 상당히 어떤 고가로 사실 평가를 받는 부분이 네. 이런 배경 지식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뭐랄까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되고 또 어떤 신문에서도 이 문제를 집요하게 어떤 추적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학교와 그 다음에 대학 뭐 이런 것에서 많은 서로 간의 교육부에서 고민의 결과 쉽게 가자. 네. 예? 좀 제시문을 좀 쉽게 가자. 그래서 두 번째 제시문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 2014년 연세대 인문계 그 논술 문제를 보시게 되면 3년 후에 이제 문제네요. 3년 후요. 바로 작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 매화는 휘어져야 아름답고 거두면 멸시가 없으면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모르는 단어가 없어요. 쉽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 없어도 바로 이거는 아름다움에 대한 것이다. 이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그 제시문 같은 경우는 공공성의 주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민사회가 주체가 될 것인가, 개인의 주체가 될 것인가, 정부가 주체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말이죠. 제시문을 꼼꼼히 보더라도 어렵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제시문이 쉬워졌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보면 창의적 사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과거의 제시문은 너무 어려웠어요. 어렵다는 얘기는 결국 독해력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독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독해가 안 되면 뭘 써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시문이 대폭 쉬워졌기 때문에 독해문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냐. 창의적 사고죠. 창의적 사고. 도대체 학생들이 얼마만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인가. 이런 창의적 사고에 초점이 됐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통합적 사고입니다. 통합적 사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문제를 이 창의성하고 통합적 사고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국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자,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예를 든다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피카소의 경우가 상당히 많은 모범적 사례로 많이 꼽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그림들이 평면적 사고예요. 그죠? 여기에 좀 더 강약을 좀 줘서 좀 더 인상적이다. 뭐 그냥 사실적이다. 이런 형태였는데 피카소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평면에 어떻게 하면 입체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피카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물의 상하 좌우를 동시에 평면에다가 동시에 투사시키면 비록 그것이 겉으로는 평면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입체처럼 보이지 않겠냐. 이것이 소위 말하는 큐비즘이라고 하는 입체파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바로 발상을 바꿔서 평면의 입체를 재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걸로 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소위 말해서 마인드맵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논술에서 개요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개요 짜기. 이 부분을 사실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이 개요 짜기에 대해서 약간 마인드맵을 형태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개요 짜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통 집값이 현재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수요가 감소한다. 사람이 사지 않으니까 당연히 집값이 떨어지겠죠. 왜 그랬을까? 경기 침체 이런 식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금방 우리가 어떤 사고를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은 창의적 사고 아니겠습니까? 네. 도대체 창의성, 그러면 창의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아주 간단하게 그럼 경기가 회복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지. 경기가 침체됐으니까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경기가 회복되면 집값이 상승할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의적 사고라든가 마인드맵 사고라고 하는 것은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경기가 회복돼도 집값이 올라가지 않고 떨어진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요즘 들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우리나라 인구가 나중에는 감소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따라서 바로 인구가 감소된다면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집값이 상승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어떤 사건의 전후 관계의 흐름을 갖다가 정반대로 생각해보는 것을 꾸준히 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면 바로 이 부분, 보통 사람들이 경기 회복할 때 집값 상승 이러한 도식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서 내가 다른 방안을 제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인드맵적 사고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에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시 요약과 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염영훈 선생님이 요약과 비교를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역시 또 이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소위 논술에 있어의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요약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다 말씀했지만 요약을 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핵심어를 찾으세요. 핵심어. 그래서 제 신문에 보면 핵심어들이 있는데 그 핵심어 4개, 5개를 잡아서 스토리텔링을 엮어나가는 겁니다. 그죠? 단어 하나, 둘, 셋, 4개를 잡아서 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무조건 요약하는 것보다는 바로 단어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잡아가면 그것이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이 학생의 요약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핵심어를 얼마나 잘 집어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점수화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비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마찬가지입니다. 비교 너무 중요해요. 비교의 핵심은 공차에 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찾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소위 말해서 기준 제시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공통점이 어떻다, 차이점이 어떻다 이렇게 나열하면 안 됩니다. 어떤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에 의해서 공통점이 이렇고 차이점이 이렇다라는 것. 이 기준 제시가 있어야 대학에서는 학생이 대단한 압축 능력이 있구나.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요약에 있어서는 핵심어를 잡아서 요약을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요약을 하시고요. 비교 문제가 나올 때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기준 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싸우지 말고 대화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괜찮다. 그렇게 싸우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것을 갖다가 좋은 쪽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공통점을 찾고 어떻게 차이점을 찾을 것이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잘못됐다 좋았다 이런 것도 사실은 이 파업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 전체 좀 더 거시적인 거. 그렇죠? 그렇다면 또 차이점 뭐냐?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부정적이고 좀 더 갈등적이고 좀 더 기능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바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요약과 비교 문제도 지금보다는 좀 더 점수에 가까워질 거라고 제가 감히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네. 요즘 들어서 제일 여러분들을 학생들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료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자료 분석 문제가 사실 학생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이 자료 분석 문제를 갖다가 포기할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분석의 상당수의 많은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통계라든가 신문 자료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 대학에서는 이런 문제를 앞으로도 더 증가시킬 수밖에 없냐면 사실은 대학을 나와도
학생들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사회 적응력이 생각보다 되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따로 현실 따로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 따로 그 사회 따로가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좀 뭐랄까 좀 능력 있는 인재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또는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내가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대학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이 한 10여 년 쌓여서 나온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말해서 각종 통계 자료를 갖다가 통계 자료와 인문학적 어떤 지식을 결합시키게 된다면 이 자료가 그냥 단순히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해낼 것인가. 이 해석에 따라서 정반대의 해석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은 통계 자료를 보고도 예를 들면 이것은 누가 이긴다. 무슨 소리냐.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바로 자료 분석의 눈 또는 시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각종 통계 자료와 그 통계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인문학적 통찰력을 묶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네,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점을 먼저 알아두세요. 먼저 상식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무조건 풀려고 해요. 이거는 논술에서는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논술에서는 사실 근거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풀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문장만 들게요. 예를 들어서 노령화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여성과 남성이 있는데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슬쩍 문제를 던져요. 뭐냐면 여성의 빈곤이 고령 남성의 빈곤보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슬쩍 가요. 그러면 상당수 학생들이 그렇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가 좀 더 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땡 됩니다. X 표시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한 근거가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지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 자료를 꼼꼼히 봤을 때 아하 바로 자료에 없는데 내가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총 한 5가지 정도를 갖다가 제가 쭉 설명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최신 논술의 경향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논술에 대해서 많은 공포들은 사실은 거짓입니다. 내가 느끼지 않으면 되는 건데 누가 논술을 무서워하게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느끼는 공포가 바로 여러분들을 논술로 몰입하지 못하게 되고 걱정만 하다가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선생님께서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마인드맵을 사용하라는 점, 또 뭐 요약과 비교에 좀 더 익숙해져라 이런 지적들, 그리고 또 자료 분석 문제를 집중 공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해서 2014학년도 논술 전형 대비법을 아주 꼼꼼하게 일러주셨는데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아마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사실 저는 논술을 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그리고 광활한 바다에서 멸치 찾기, 요 정도로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너무 어려웠었는데, 네. 오늘 두 분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고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이제 쉽게 좀 해결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참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2014학년도 논술 전형 대비 전략 다시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염영은 선생님, 김장현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논술 대비 시간 네. 함께 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요, 두 번째 시간으로 자연계 네. 논술 대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때도 꼭 함께 해주시고요. 특히 이제 인문계 학생들은 오늘로써 안녕이고요. 네. 다음 주에는 자연계 학생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